13편 에이전트의 냉소적인 조언. 로키 발보아의 이름을 타자기로 찍어내린 그 순간부터 가람은 이야기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창작 활동이 아니었다. 그의 삶 자체가 되어버렸다. 그는 낮에는 촬영장에서 단역 배우의 서름을 온몸으로 흡수했고 밤에는 그 모든 감정을 타자기 위해 쏟아냈다. 그의 작은 쪽방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용광로가 되어 그의 경험과 상상력을 녹여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빚어내고 있었다. 그는 굶주림 속에서 훈련하는 로키의 모습에 동물원에서 일하던 자신의 처절함을 담았고 카메라 앞에서 무시당하던 순간의 굴욕감을 링 위에서 야유받는 로키의 외로움에 투영했다. 에이드리언과의 서툰 사랑 이야기는 그가 이 낯선 세상에서 느끼는 지독한 고독과 인간적인 운기에 대한 갈망 그 자체였다. 몇 주 후 초고가 완성되었다. 100페이지가 넘는 묵직한 원고 뭉치. 그는 탈진한 몸으로 원고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이 이야기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무력감을 느꼈다. 이 원고는 그저 종이 뭉치에 불과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일 방법이 없었다. 리오의 말처럼 에이전트 없이는 할리우드의 그 누구도 무명 배우가 쓴 각본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터였다. 그는 고민 끝에 리오를 찾아갔다. 리오는 그의 핏발 선눈과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손에 들린 두툼한 원고 뭉치를 보고는 혀를 찼다. 이봐, 친구, 몰골이 말이 아니군. 드디어 미쳐버린 건가? 가람은 자신의 각본을 읽어봐 달라고 간청했다. 리오는 마지못해 원고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가람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서 냉소적인 미소는 사라져 있었다. 세상에,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 이야기라고. 리오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자신이 아는 에이전트 중 가장 독하지만 실력은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가람은 마티라는 이름의 늙은 에이전트를 만나게 되었다. 마티의 사무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각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가람과 같은 대박을 꿈꾸는 몽상가들을 수없이 봐왔다는 듯 지겹다는 표정으로 가람을 맞았다. 리오 녀석이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만나주기는 하는데 미리 말해두지. 난 시간 낭비하는 걸 아주 싫어해. 가람은 말없이 각본을 내밀었다. 마티는 그것을 받아 대충 훑어보더니 책상 위 각본 더미의 가장 아래에 처박아 두었다. 읽어보고 연락하지. 기대는 말고. 일주일이 지났다.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가람은 다시 절망에 빠져들었다. 역시나 안 되는 건가.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마티였다. 어이, 당신. 사무실로 당장 와. 가람은 한달음에 그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마티는 그의 각본을 손에 든 채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고 했어. 그런데 젠장, 끝까지 다 읽어버렸지 뭐야. 마티는 거친 말을 뱉었지만 그의 눈은 가람의 각본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가람의 가슴이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야기에 심장이 있어. 인정하지. 하지만 이건 팔릴 수가 없는 물건이야. 마티는 빨간 펜으로 각본 곳곳을 그적거리며 소리쳤다. 너무 어둡고 너무 느려. 사람들은 영웅을 보고 싶어 하지 당신처럼 궁상 떠는 패배자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 결말은 뭐야? 주인공이 싸움에서 진다고. 장난해. 관객들이 돈 내고 들어와서 패배자의 쓸쓸한 뒷모습이나 보길 원할 것 같아. 그는 가람에게 각본을 고치라고 조언했다. 로키를 좀 더 멋지고 영웅적인 인물로 만들고 결말은 아폴로를 통쾌하게 때려눕히는 장면으로 바꾸라고 했다. 이봐, 풋내기. 이건 예술이 아니야. 비즈니스라고. 당신의 그 잘난 진실성, 그거 빵 한 조각도 못 사 먹어. 내 말대로 고치면 내가 이 각본을 팔아주지. 하지만 이대로 고집 부릴 거면 그냥 이 종이 뭉치 끌어안고 평생 동물원 똥이나 치우면서 살라고. 마티의 냉소적인 조언은 가람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자신의 영웅과도 같은 이야기를 팔기 위해 그것을 스스로 난도질해야 하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14편 생존의 대가 버커스를 팔던 날. 가람은 마티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단 한 줄도 바꿀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마티는 그런 그를 비웃으며 사무실에서 쫓아냈다. 멍청한 놈. 그러다 굶어 죽어도 내 탓하지 마라. 그의 저주 섞인 말이 등 뒤에 박혔다. 다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아니, 상황은 더 나빠져 있었다. 각본을 쓰는 데 몰두하는 동안 그는 들어오던 단역 일마저 모두 끊긴 상태였다. 그의 수중에는 이제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뉴욕의 겨울은 혹독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낡은 쪽방의 틈새로 스며들었다. 난방을 할 돈이 없어 그는 버커스를 끌어안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버텼다. 음식은 하루 한 끼, 딱딱한 빵 한 조각을 버커스와 나눠 먹는 것이 전부였다. 버커스는 추위와 영양 부족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기침을 하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다. 가람은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마티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그가 원하는 대로 각본을 고치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건물 주인이 밀린 방세를 독촉하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당장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방을 빼라는 것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이 추운 겨울에 아픈 버커스를 데리고 길거리로 나앉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그날 밤 가람은 끙끙 앓는 버커스를 품에 안고 밤을 새웠다. 그는 울었다.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서가 아니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 작은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자기 자신이 증오스러워서였다. 그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선택지가 떠올랐다. 그는 버커스를 팔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픈 버커스에게 낡은 목줄을 채웠다. 버커스는 산책을 나가는 줄 아는지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다. 가람은 차마 그런 녀석의 얼굴을 마주볼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리로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며칠 전 우연히 봤던 술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가게 앞에 경비견 구함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던 곳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것처럼 무거웠다. 술집 앞에 도착했다. 험상궂은 인상의 주인이 나와 아픈 버커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말했다. 얼마나 받고 싶은데. 가람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가족에게 가격을 매겨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끔찍했다. 그가 머뭇거리자 주인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흔들었다. 50달러. 더는 못 줘. 50달러. 버커스의 약값과 며칠 치위 방세, 그리고 빵 몇 조각을 살 수 있는 돈. 자신의 영혼의 가격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가 내민 돈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더듬더듬 버커스의 목줄을 풀어 남자에게 건넸다. 그 순간 버커스는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녀석의 까만 눈동자가 공포와 혼란으로 흔들렸다. 녀석은 버티며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 했다. 낑낑거리는 소리가 애처로운 비명처럼 들렸다. 주인 바뀌어서 이리 와. 남자가 버커스의 목줄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버커스는 필사적으로 버티며 가람을 향해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가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녀석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가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매정하게 등을 돌렸다. 차마 버커스의 마지막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다. 뒤에서 버커스가 절박하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인을 부르는 애타는 울음소리였다. 그 소리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이를 악물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리로 뛰쳐나왔다. 버커스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는 귀를 막고 미친 듯이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는 어느 뒷골목에 주저앉아 손에 쥔 꼬깃꼬깃한 지폐와 가슴에 품은 로키 원고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소리 없이 울부짖었다. 차가운 눈송이들이 그의 뜨거운 눈물 위로 하염없이 내려앉고 있었다. 15편, 잿더미가 된 영혼. 손에 쥔 50달러는 며칠의 생존을 보장해 주었지만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했다. 가람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술집을 나와 가장 먼저 건물 주인을 찾아가 밀린 방세를 냈고 남은 돈으로 약국에 들러 가장 싼 감기약과 빵 몇 개, 그리고 작은 난방용 기름통을 샀다. 그의 쪽방은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온기로 채워졌다. 그는 딱딱한 빵을 씹어 삼키고 약을 입에 털어 넣었다. 몸은 따뜻해졌고 위장은 채워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은 극지방의 한겨울밤처럼 춥고 공허했다. 방 안을 채우고 있던 버커스의 체온과 숨소리, 꼬리를 흔들던 작은 소음들이 사라지자 방은 거대한 관처럼 느껴졌다. 침묵이 그의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자신을 향해 애원하던 버커스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라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과 무력함을 저주했다. 자신의 꿈, 자신의 예술적 고집 때문에 결국 가장 소중한 친구를 팔아넘긴 것이다. 마티의 말대로 그의 그 잘난 진실성은 빵 한 조각만도 못했다. 아니, 빵 몇 조각과 버커스를 맞바꾼 꼴이 되었다. 다음 날부터 가람은 유령처럼 도시를 배회했다. 그는 더 이상 동물원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오디션 정보를 뒤적이지도 않았고 타자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로키 원고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짐 덩어리일 뿐이었다. 그는 그저 걸었다. 목적지도 방향도 없이 쏟아지는 눈발 속을 하염없이 걸었다. 화려한 상점의 쇼윈도,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활기찬 도시의 풍경. 그 모든 것이 그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보였다.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추위도, 배고픔도, 슬픔마저도 무뎌졌다. 그의 영혼은 모든 감정이 타버리고 남은 차가운 잿더미가 되어버린 듯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허름한 식당 앞에서 리오와 마주쳤다. 리오는 며칠 사이에 해골처럼 변해버린 그의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했다. 이봐, 친구, 도대체 무슨 일이야? 걔는 어디 가고 혼자야? 가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텅 빈 눈으로 리오를 쳐다볼 뿐이었다. 리오는 그의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가람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작은 역할 하나 알아봐 줄까? 대사 없는 거라도. 하지만 가람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리오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리오는 그의 텅 빈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그에게 남은 돈이 거의 다 떨어져 갈 무렵 그의 발걸음은 어느 술집 앞에 멈춰 섰다. 버커스를 팔았던 바로 그 술집이었다. 그는 홀린 등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카운터 아래 버커스가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댔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이유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제가 된 영혼은 이제 바람에 흩어질 일만 남은 것 같았다. 16편, 운명의 링 사이드, 척 웨프너의 톤. 가람은 마지막 남은 몇 달러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이 돈으로 진탕취의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는 버커스를 팔았던 그 저주받은 술집 대신 길 건너편의 더 허름하고 어두운 술집으로 향했다. 술집 안은 담배 연기와 땀 냄새, 그리고 패배자들의 한숨으로 가득했다. 그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가장 싼 독주를 시켰다. 그의 목표는 망각이었다. 하지만 술을 마실수록 정신은 더 또렷해졌고 버커스의 마지막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그는 술잔을 쥔 채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술집 구석에 놓인 낡은 흑백 텔레비전에서 요란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권투 경기 중계였다. 가람은 처음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하지만 해설자의 흥분된 목소리와 술집 손님들의 탄성이 그의 신경을 조금씩 자극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사나이, 척 웨프너.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를 상대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가람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았다. 화면 속에는 한 남자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상대는 복싱의 신 무하마드 알리였다. 모두가 알리의 예술적인 몸놀림에 환호하며 웨프너라는 이름의 복서가 언제 쓰러질지를 놓고 내기를 하고 있었다. 저 멍청이, 진작에 포기했어야지. 알리가 그냥 가지고 노는 거잖아. 손님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가람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그는 링 위에 저 남자에게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챔피언 앞에서 흠씬 두들겨 맞으면서도 어떻게든 두 발로 버티고 서 있으려는 자신의 모습. 웨프너는 계속해서 맞았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아직 불꽃이 남아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전진했다. 알리의 현란한 스텝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그는 묵직한 걸음으로 계속해서 압박하며 주먹을 뻗었다. 그 모습은 처절했지만 동시에 숭고했다. 그리고 마침내 9라운드. 기적이 일어났다. 웨프너의 묵직한 보디블로가 알리의 옆구리에 적중했고 균형을 잃은 알리가 링 바닥에 쓰러졌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신이 인간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다. 술집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고 이내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열광했다. 그 순간 가람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승패와 상관없이 저 남자는 이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는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의 순간을 만들어냈다. 경기는 결국 15라운드 막판 알리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술집 안에 그 누구도 패자를 비웃지 않았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링을 내려가는 웨프너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그는 졌지만 지지 않았다. 가람은 텅 빈 술잔을 내려다보았다. 잔 위로 뜨거운 액체가 뚝뚝 떨어졌다. 눈물이었다. 버커스를 판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의 잿더미가 된 영혼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때려눕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선언할 때까지 결코 쓰러지지 않고 자신의 두 발로 서 있는 것이다. 가는 거리를 모두 완주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다. 그는 술집을 뛰쳐나왔다. 차가운 밤공기가 그의 뜨거워진 뺨을 식혔다. 그는 더 이상 유령처럼 걷지 않았다. 그는 달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작은 쪽방을 향해 가슴에 품고 있던 로키 원고가 그의 심장 박동에 맞춰 함께 뛰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가 반드시 세상에 증명해 보여야 할 불굴의 인간 정신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었다. 17편 영혼을 태우는 타자기. 술집을 뛰쳐나온 가람은 자신의 허름한 쪽방을 향해 달렸다. 차가운 밤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그의 몸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척 웨프너의 꺾이지 않는 투혼이 그의 잿더미가 된 영혼에 불을 붙인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곧 태어날 위대한 이야기의 창조주였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선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방은 그의 절망과 고독을 가두는 감옥이었다. 버커스가 사라진 후 이 방의 침묵은 그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공간은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작업실이 될 터였다. 그는 낡은 타자기를 책상 중앙에 올려놓았다. 먼지를 대충 닦아내고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샀던 질 좋은 종이 한 뭉치를 옆에 쌓아두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마치 숭고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두 손을 타자기 자판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단어와 문장들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웨프너의 얼굴을 떠올렸다. 피로 범벅이 된 채였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그 남자의 눈빛. 그는 그 눈빛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타답, 타다답. 적막한 방 안에 둔탁하지만 희망의 찬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는 쓰기 시작했다. 아니,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배고픔, 사람들에게 당했던 무시와 경멸, 그리고 뼛속까지 시렸던 고독의 순간들을 종이 위에 토해냈다. 주인공의 이름은 로키 발보아. 바위처럼 단단하고 투박하며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서온 남자. 그는 로키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이야기를 꾸며낼 필요가 없었다. 그저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기록하기만 하면 되었다. 삼류곡서로 살아가는 비참한 현실은 그가 동물원에서 사자 우리를 청소하고 단역배우로 멸시당하던 날들의 기록이었다. 사랑하는 여인 에이드리언 앞에서는 한없이 서툴고 순수해지는 그의 모습은 이 낯선 세상에서 인간적인 온기를 갈망하던 자신의 외로운 초상이었다. 에이드리언의 오빠 폴리는 가람이 길거리에서 마주쳤던 수많은 패배자들의 얼굴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았다. 그들은 모두 꿈이 있었지만 세상에 치여 비열해지고 자기 자신을 증오하게 된 슬픈 남자들이었다. 그는 등장인물 하나하나에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불어넣었다.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위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람의 삶의 일부였고 그의 고통을 나누어 가진 분신들이었다. 밤이 깊어갔지만 그는 멈출 줄 몰랐다. 굶주림도 피로도 잊었다. 타자기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그의 생존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호였다. 그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머릿속의 이야기가 손가락을 통해 활자로 변환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허름한 쪽방의 벽이 보이지 않았다. 필라델피아의 새벽 거리, 그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로키의 모습이 보였다. 짝사랑하는 여자의 가게 앞에서 서성이며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하고 돌아서는 그의 안타까운 발걸음이 눈에 선했다. 이야기는 그의 통제권을 벗어나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작가가 아니었다. 그저 이야기가 흘러가는 길을 종이 위에 받아 적는 기록자일 뿐이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가람은 알지 못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타자기와 종이, 그리고 로키 발보아라는 남자만이 존재했다. 방바닥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채워진 종이들이 수북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타들어가며 남긴 흔적이었다.
18편 사흘 밤낮의 관기. 첫날 밤이 지나고 둘째 날이 밝았다. 하지만 가람의 방에는 여전히 밤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담요로 가려 빛을 차단했다. 세상과 자신을 분리시켰다. 그의 관기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는 싸구려 커피를 물처럼 마셔대며 잠을 쫓았고 담배를 연신 피웠댔다. 방 안은 커피 향과 담배 연기, 그리고 뜨거운 타자기 기름 냄새로 자욱했다. 그는 이야기에 심장부로 파고들고 있었다.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가 무명의 복서 로키를 다음 상대로 지목하는 장면. 그것은 척 웨프너에게 주어졌던 기회이자 지금껏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그는 로키가 느끼는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슴 벅찬 희망을 생생하게 그려나갔다. 그것은 에이전트 마티에게 거절당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격이기도 했다. 세상은 너 같은 놈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증명하고 싶었다. 셋째 날, 그는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며칠 동안 먹은 것이라고는 딱딱한 빵 한 조각이 전부였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휑하게 들어간 눈, 시뻘겋게 충혈된 눈동자. 그의 모습은 광기에 사로잡힌 예술가 그 자체였다. 그의 손가락은 퉁퉁 부어올랐지만 기계처럼 자판 위를 오갔다. 그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로키의 훈련 장면을 쓰고 있었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로키의 모습 위로 그는 동물원으로 출근하던 자신의 쓸쓸한 새벽을 겹쳐보았다. 정육점 냉동 창고에 매달린 차가운 고깃덩어리를 두들기는 로키의 주먹 위로 그는 세상의 편견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향해 주먹을 날렸던 자신의 분노를 실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미술관 계단을 오르는 장면. 그는 한 계단 한 계단 로키와 함께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계단을 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한 남자가 세상의 정상에 올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숭고한 의식이었다. 정상에 오른 로키가 두 팔을 번쩍 치켜들었을 때 가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15라운드. 그는 타자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링 위에서 로키와 함께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다. 아폴로의 펀치가 로키의 얼굴에 꽂힐 때마다 그의 몸이 움찔거렸고 로키의 주먹이 아폴로에게 적중할 때마다 그는 희열을 느꼈다. 타자기의 요란한 소음은 관중들의 함성이 되었고 그의 심장 박동은 라운드를 알리는 공소리가 되었다. 판정패. 하지만 로키는 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두 발로 마지막까지 서 있었다. 그는 인파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에이드리언의 이름을 절규했다. 그것은 승리를 자축하는 포효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해준 연인을 향한 한 남자의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고백이었다. 에이드리언. 가람의 입에서도 로키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그의 모든 에너지가 방전되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마지막 문장을 타자기에 새겼다. 끝. 타닥. 마지막 마침표가 찍혔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방 안에는 지독한 정적이 흘렀다. 타자기의 소음이 멈추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가람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앞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원고 뭉치가 놓여 있었다. 사흘 밤낮의 관기가 낳은 그의 분신이었다. 그는 그대로 의자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꿈속에서 버커스와 함께 드넓은 초원을 달리고 있었다.